시간 없다는 핑계를 제가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강의 중에서 제가 직접 들어보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맛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우리 요거 한 번만 보고 지나갈게요.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경매 개시 일정 기입 등기를 딱 찍죠. 찍고 나서 경매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데 법원 3대 공부가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자, 그 중에 이거는 믿지 말자. 감정평가서 믿지 말자. 반만 믿자. 현황조사서 좋습니다. 무조건 믿어도 된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하셨군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모두 모여 그 날을, 마지막 날을 정해놓은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고요. 그게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매각길,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날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부터 요 지정일까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정평가 처음에 해놓은 게 시점 자체가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겠죠, 시세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고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입찰에 들어갈 텐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여기는 바로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던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매 법정이에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 안에 못 들어가신 분이나 나는 좀 받기 좋아, 오늘 같은 날씨는 이제 얼어 죽겠죠. 그래서 일찍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계셔도 됩니다. 얼마 쓰고 뭐 이렇게 그 모니터로 기일 입찰표를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어렵게 월차 반차 쓰고 갔는데 이 경매법정 표지 옆에 조그맣게 지금 사진에 잘려 있는데 그 날에, 해당 날에 진행하는 경매 사건 번호판이 딱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 번호, 예를 들어서 2018 태경에 1, 2, 3, 4, 5호번이면 그 사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그날 사건이 진행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벌써 불길한 예감이 확 드셔야 돼요. 아, 나 휴가 잘못 냈구나, 변경이나 취하나.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하실 일이 옆에 있는 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게시판부터. 좋습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점, 인도명령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액 땅 같은 거 공매로 많이 한다 그랬죠? 공매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유찰되면 경매는 20에서 30%씩 저감이 되고, 공매는 그냥 10%씩 유찰이 됩니다. 경매는 누구는 뭐 10번이 최고라고 하는데 10번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무잉여 배웠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낙찰 받을 때까지 뭐 100번이고 유찰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매는요, 감정가의 50%에도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뭐 지자체나 세무서, 그 캠코의 위임한 관서에서 이거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잡습니다. 조금 다르죠. 유찰되면 경매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유찰이 됐다면 최소 2월 15일에서 2월 20일 전후로 다음 회차가 잡힙니다. 공매는 그냥 바로 일주일 텀으로 쭉쭉 돌아갑니다. 입찰 시간은 보통 경매 법정에서는 뭐 10시에서 11시 10분 이렇게 1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주고요. 공매는 월화수 3일 내내 뭐 새벽에 입찰하든 인증서만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기한은 매각허가 결정 7일, 결정일로부터 다시 확정일까지 7일, 2주 지난 날로부터 보통 30일을 줍니다. 1개월. 공매는 3천만 원 미만은 돈이 작으니까 일주일 안에 넘어가면 30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대금 미납한 낙찰자는 경매는 참여가 불가하고요.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계 처리는 뭐냐? 5억짜리 집을 임차인이 3억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2억에.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법원에 상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그런 게 없고요. 법 적용은 당연히 이거는 민사집행법이고 이거는 국세징수법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많아요. 왜요? 세금 체납도 하고 은행 빚도 못 갚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병합이 일어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남 아파트 103동 902호가 지금 경매로 진행되고 있죠. 영남 아파트 103동 902호가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럼 나는 뭘 입찰해야 되나요? 어떤 거 해야 돼요? 둘 다. 맞아요. 둘 다인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902호는 하나인데 누구한테 줄 거예요? 예, 빨리 낙찰 받아서 조금 더 뭘 해야 되죠? 잔금을 빨리 낸 사람. 예를 들어서 경매 사건이 더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빨리 내면 공매 절차는 취소가 됩니다. 공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는 경우에는 만약에 병합 중이라면 잔금 납부를 빨리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징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면 경매 사건인데 서인천 세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벌써 등기부에. 그죠? 그러면 한 번쯤 공매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 경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법원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채무자의 부동산을 어떻게 하죠? 파는데 어떻게 팔아? 강제로 팔아서. 왜? 경매 이유. 왜 하죠? 그렇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회수가 목적인 거예요, 경매는. 제 집 팔아줘.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월차 내기 전에, 우리 휴가 내기 전에 경매 신청 채권자부터 확인을 좀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신청 채권자가 기업은행이죠?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금융공사인데 채권 최고액이 3억 2,16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천 지원은 30%씩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 3억 8천 곱하기 70을 얼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보통 채권 최고액을 120% 설정해요. 그래서 3억 2,1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요 금액이 나와요. 2억 6,800이 원금이에요. 요 돈 빌려주고 요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자까지 토탈해서. 그러면 2차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600이거든요.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거 보고서 월차 내면 안 된다고요. 이해 가셔야 돼요. 네. 무인이었는데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고를 최고해서 이 신청 채권자가 내가 낙찰 받겠다고 하던지 그러면은 진행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남을 가망이 없는 사건은 법원에서 절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경매의 목적은 채권 회수인데 너 채권 회수도 못할 거면서 남의 재산 쓸데없이 경매에 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채무자 괴롭히지 말란 뜻이에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경매를 집어넣으란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누기 1.2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화도 걸어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원금이 얼마냐고, 이번에 진행되냐고. 실제로 이렇게 기각 결정 정본이 발송이 되잖아요.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경매 신청 비용은 날리는 거지 뭐. 날리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등기부에 내 이름 올릴 때, 내가 입찰할 때 뭐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1주차 PPT 자료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데 신분증은 보통 가지고 다니시고 도장은 인감도장, 막도장. 막도장입니다. 네, 막도장도 돼요. 입찰 보증금은 내가 쓰는 금액의 10%, 최저 매각 금액의 10%, 최저 매각 금액의 10%입니다. 자, 간단하죠? 그럼 내가 도장이 없어. 가서 그냥 법원 앞에서 파도 되겠네요. 네,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건 번호, 내가 2017 타견 몇 호,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쓰면 되고요. 여기 제가 공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압도적 1등이라 그랬죠? 압도적 1등이고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왜? 매각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빼고 나면 그 갭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이게 답니다. 여기 막도장 찍으면 끝. 너무 간단하죠? 이번에는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야, 나도 이제 조그만 월세 나는 오피스텔 하나 사고 싶다. 그 좀 낙찰 좀 하나 받아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굳이 법원에 안 가시고 우리가 대신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인은 내가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나의 신분증, 막도장.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아까는 한 장이 있었지만 하나가 늘었죠. 대신해서 가니까 위임장이라는 양식이 붙고요. 주의하실 점은 기일입찰표에는 본인이 나오고 뒤에 대리인이 나오는데 위임장에는 대리인하고 본인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걸 바꿔서 쓰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본인란에는 아버님 이름인데 여기 본인란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법원에서는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당산동에 있는 모 아파트형 공장을 낙찰받을 때 2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이 이걸 거꾸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자 성어로 어부지리라고 하죠. 어부지리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한 6년, 7년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 바꿔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기일입찰표는 본인이 와 있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와 있어요. 내 이름 쓰고 아버님 이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 여기는 인감도장, 막도장. 인감도장. 여기는 인감도장, 막도장. 막도장.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죠. 본인은 항상 등기부에 찍히는 사람이므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대출 규제 많잖아요. 그래서 공투들을 많이 하십니다. A, B, C 이렇게 공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이때는 기일입찰표 외에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 목록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기일입찰표에 본인 안에 내 이름 썼잖아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 이름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입찰
목록 별지 첨부라고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여기는 3명 입찰한다. 그러면 나 외 2명. 도장 3사람 거 찍을 필요 없어요. 대리인만 하나만 찍으면 돼요. 이게 기일 입찰표고, 이게 새로 등장한 양식이죠. 여기에 사건 번호 쓰고요. 물건 번호가 없다면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신청인에도 똑같이 누구누구 외 2명. 중요한 건 바로 이 공동 입찰자 목록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지분 기재를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5억짜리, 10억짜리 상가를 5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A가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가 3억을 대고 B가 1억을 대고 C가 1억을 댑니다. 5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 3억 된 애가 5분의 3으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야 등기부에 요 지분 그대로 얹혀지는 겁니다. 만일 이거를 기재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실에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동일 지분으로 와버려요. 3분의 1씩 해서 그냥 등재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내 돈 3억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또 취득세 또 내서 또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 입찰자 목록 지분 쓰실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서 써주세요. 이번에는 공동 입찰자 중에서도 A, B, C 다 안 가고 A만 갈 수 있잖아요. B, C 안 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그냥 위임장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기일 입찰표 똑같고요. 위임장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 본인 이름 2명 똑같아요. 이번에는 A, B, C를 대신해서 D가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능해요. 그것도.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A, B, C의 인감 증명서가 다 필요하겠네요. 맞죠? 등기부에 3명이 다 올라가니까 D는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필요가 없어요. 대리인 신분은 없어요. 막도장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기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기일입찰표에는 공동입찰 목록 별지 첨부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사람 이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임장에는 얘는 D예요. D. A, B, C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 지분 쓰는 거 없죠. 뭐 개인 사업, 회사원인데 사업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경찰 출동 안 해요. 뭐 낙찰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지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괜찮아요. 혹시 전화번호 잘못 써도 괜찮아요. 뒤에 0 하나 뭐 더 쓴다든지 숫자를 임의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지분. 이제 이해를 충분히 가셨으리라고 보고요. 법인들도 많이 하시죠. 법인은 서류가 뭐가 필요해요? 대표자 신분증하고요. 법인 인감도장은 당연한 거고 이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를 안 하면 1등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약간 법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사실 한 7, 8년 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한 날에 4개, 5건씩 들어가다 보니까 4개를 들어갔는데 3건에는 법인 등기부를 넣었는데 한 건에 그만 안 넣고 만 거예요. 뭐라고 하죠? 집행관님이 누구누구 주식회사 누구를 대리한 정민우 씨 왜 법인 등기부 등본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절대 당황해서는 안 돼. 보정하겠습니다. 즉시 보정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폐찰된 거에 법인 등기부를 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건 책이 없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집행 관련 법조문이 따로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사실은. 하지만 요즘에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냐, 이런 거죠. 10억짜리 상가에 내가 7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안 넣어요. 근데 2등이 난 7억 썼는데 2등이 5억 썼네. 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잔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별로 안 내고 싶잖아. 그러면 등기부 등본 안 냈으니까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조금 지금 응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억을 썼는데 2등이 6억 9,800을 썼어. 기분 더 좋잖아요. 똑같은 낙찰이라도.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즉시 보정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거 너무 비싼 거 풀었다 오늘.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의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쭉쭉 나갑니다. 이런 실무의 팁들이 좋습니다. 기일입찰표 이렇게 작성해요. 어디 저희가 바른자산관리죠. 제 회사가 대표이사 정민우. 여기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법인 등록번호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자, 법인을 대신해서 직원이 대신 갈 수 있나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들어가요? 아까 인감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대리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 인감 없으면 이건 얄짤 없어요. 그냥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기초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초상식. 똑같습니다. 대리인이 직원이면 소속 직원, 위임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번호 아니에요. 법인등록번호 2자리로 된 거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OX 퀴즈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X입니다. 왜죠?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일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점유와 전입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하고 상관이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된다. X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대항력이 있어야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X. 질문 3번.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원은 주인
입법 대상이 아니다. X. 다 돼요, 다 돼.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 변제권 기준 시점이 뒤로 밀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증금을 임차인이 나중에 줄게 하고 몇 달 있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판례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해줘라.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냥 완납만 하면 된다. 늦게 지급해도. 이런 판례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인도명령부터 강제집행.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복습해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공매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명령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송 없이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든지 채무자나 소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인도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고요? 언제부터? 기준이 뭐예요?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돼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신청만 하면 돼요. 네,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럼 된 거예요. 됐으면 법원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으면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문을 피고 원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청서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에요. 각각 보내줘서 둘 다 받아보면 송달이 되면 그때 비로소 송달 증명원이 발급이 된다. 얘가 발급이 돼야지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왜?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유심히 보시라 했습니다. 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문 송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시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알아서 해줘요.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집행 신청을 법원에 하면 집행 비용을 내라고 법원에서 하는데 계고에 대한 집행 비용이에요. 실제 강제 집행이에요. 계고 한 번쯤은 현장을 간다. 계고의 목적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자진해서 이사를 이행하라는 그런 계고문을 갖다가 어디다 붙인다고요? 집 안에다가 붙인다 그랬어요. 강제 계문해서. 강제 계문할 때는 성인 2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고를 하고 보통 2단계에서 실무 에서 다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비로소 인건비, 노무비를 납부를 한다. 그러면 비로소 강제 집행이 실시가 됩니다. 내부에 있는 짐은 낙찰자의 것이 아니니까 똑같이 유체동산 매각 신청을 해서 그 쓰레기 짐들을 감정을 해서 그 누구도 낙찰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쭉쭉 떨어져서 내가 헐값에 낙찰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든 다음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한 사이클이다. 요게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55평 아파트거든요. 이게 건달 숙소로 썼던데요, 애들이. 제가 휴지 딱 들고 딱 들어갔는데 밥을 여기서 정말 이게 이제 청소 다 끝나고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정말 밥그릇이 이만해. 근데 막 먹고 있다가 그 오야지가 오야붕인가 봐요.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방이 4개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딱 들어가. 와, 멋있어요. 거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이 이게 경매로 받은 건데 깨끗해요, 더러워요?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쵸? 이걸 처음부터 깨끗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 낙찰 받아놓고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그냥 어차피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저희 그때 3천에 80 월세 났거든요. 그냥 대충 해놓고 임대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입주 청소를 반드시 하세요. 평당 그 당시엔 7, 8천 했는데 요즘엔 10,000원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5, 60만 원 주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방향제 같은 것도 신발장에 좀 넣어두고 모델하우스용 신발 있잖아요. 슬리퍼 그 20평대는 2개, 30평대는 3개, 40평대는 4개 이렇게 해서 두면 신발 신고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그쵸? 슬리퍼가 있으면은 깔끔하게 쓰고 일단 내가 그 집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사소한 차이가 공실의 차이로 연결이 되거든요. 물어봐요. 그렇게 임대 관리를 다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제가 무슨 좋은 것만 낙찰받아서 공실률이 낮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청소 같은 걸 되게 깔끔하게 해요. 네. 아파트용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끼지 마세요. 한 달, 2달 가면 이자 내면 내가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는 청소에는 일단 돈을 아끼지 마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명도를 쳐놓고 임대를 주자. 이 정도 현장 팁을 한번 드려봅니다. 개별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단지 크기가 중요한데 굳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패스할 것은 아니에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그 대단지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투자로서 가치가 있고요. 브랜드는 뭐 요즘에 뭐 이편한 세상, 뭐 힐스테이트 이런 거 다 좋은 건 아시고 층향 면적 구조 아까 했고 당연히 중요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난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목동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아 정말 기절합니다. 낮에 가보면 당연히 널널하지 퇴근 후 가는 거예요. 주차장 확인은. 그러면 막 2중, 3중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근 후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실제로 법인으로 낙찰받은 한 강동구의 프라이어 팰리스라는 한 아파트인데 이런 거죠. 5호선에서 이게 지금 1600세대예요. 지금 한 9억 정도 가는데 이걸 제가 5억 7,400에 낙찰 받았거든요. 2년 전에. 이 동하고 가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되게 싸네? 이게 보면 다 이 끝동이라고요. 가격 하나만 보고서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해당 동을 선호 가장 로얄동이 어딘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향도 이거는 무슨 향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그거든요.
동남향, 남동향. 얘는 남서향, 얘는 동향. 같은 동이라도 얘가 여기서도 가깝고 트여 있잖아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남동향이지만은 그나마 동간거리가 머네. 이런 것들을 지도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안 가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길을 안 건너도 되잖아요. 공원 건너서 가잖아. 다른 애들 횡단보도 건너서 가는 애들하고 공원을 지나가는 애들하고 내가 학부모라면 어디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이거요?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 아니에요. 이게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럴걸요? 여기 국회의원도 살고 그렇습니다. 재건축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나홀로 아파트를 하는데 대단지 인프라 그대로 누리잖아요. 200세대밖에 안 되는. 이거는 괜찮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길 안 건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도 2호선 좋아하는 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호선이에요. 순환선이라 아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은 동이겠네요. 얘나 얘.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것도 정남향이네요. 정남향이고 초등학교, 공원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시세를 선도하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초품화에 공원에 지하철역 끼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나요? 상대적으로 하락기에도 튼튼하게 잘 버티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을 받은 건데 실평수가 54평이면 되게 큰 거예요. 65평 아파트거든요. 감정가가 3억 6,700이에요. 감정가가. 여기 바로 지하철역 앞이야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대단지죠? 65평 아파트고 21층 10층. 로얄층이죠? 이렇게 생겼어. 65평. 그럼 우리는 아파트를 볼 때 일단 KB 부동산 시세를 먼저 봐요. 왜요? 대출의 기준이 되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걔가 179.73 해당 평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엄한 거 보시면 안 돼요. 일반 평균가 3억 7,750이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봐야지. 네이버 얼마 나와 있는지 보니까 1층이 3억 3천, 그 다음에 중간층은 3억 6천부터 3억 7천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로얄층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KB 시세 받고 현재 매물 봤으면 실거래가 봐야죠. 이게 거래가 되는지. 실거래가를 보니까 11월이면 불과 2달도 안 돼서 3억 5천에 12층이 거래가 됐네. 아, 그러면 얘네랑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얼마를 여러분들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소박하게 한 2, 3천 떼기, 2천 떼기 하고 싶어. 그럼 얼마 써요? 2억 6천. 그러면은 시세가 얼만데요, 이게? 3억 7,750에 3억 7천에 팔리는데 3억 6천이면 1억 남겠네? 사모님 썼으면은? 그럼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다 경매하러 다녀야 돼. 1년에 3건만 해도 3억이에요, 연봉. 그리고 지금 감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법원 견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박, 중박이 쌓여서 대박이 된다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중박으로 가시는 거예요. 초보자잖아요, 아직. 그러면 방망이 짧게 잡고 1루라도 출루를 해야지. 밀어내기로 2루를 가던 도루를 하던 하지. 지금 1루도 못 가는 상황인데 자꾸 3루 타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방망이 짧게 잡고 2, 3천 떼기 하려면 지금 3억 6천에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억 한 2, 3천, 2천 정도 받아도 되겠네. 그쵸? 그 정도 보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2억 6,600에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배당일이 1월 20, 오늘 며칠이죠? 오늘 이제 배당일이네. 얼마 전에 낙찰 받은 거예요. 오늘 배당 기일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얘가 이제 얼마 남는지. 대출은 2억 3,500 받았어요. 낙찰가의 몇 프로? 88%. 이상하다. 경매는 낙찰가의 80%가 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경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92%도 받아봤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도 심해지잖아요. 이게 언제 받았는데요? 좀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는 3.26%. 금리 올라간다면서요. 심지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고 어쨌든 월이자가 한 요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 자사한 거를. 금리는 2억 3,500 맞죠? 3.16. 1년 거치 5년 고정. 이렇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지. 낙찰을 2억 6,600 받았고 취득세 85제곱 초과는 1.3%. 그쵸? 등기비용 이거 다 때려 넣어도 토탈이 2억 7,500도 안 돼요, 사실은. 2억 7,500 잡으면 대출 보여드렸고 보증금 이거 2천에 80인가? 지금 월세 났거든요. 월세 계약을 넣은 게 아니라 계약을 한 거지. 그러면 빨간 거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이거 남의 돈이잖아. 경매는 남의 돈으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실투자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들어가서 지금 그냥 보수적으로 3억 3,500만 해도 양도차익이 6천 정도 나요. 세전. 근데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1년 미만은 40%예요. 주민세 별도 44%. 그러면 6천 남으면 한 2,6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네. 정말 눈물 나거든요. 네, 눈물 나요. 그래서 대부분 안 내죠. 1년 있다가 일반 세율로 바뀔 때 저 같은 경우는 7, 8개월 있다 계약해요. 그리고 잔금을 이제 366일째로 맞추지. 그런 방법을 주로 쓰고 합법적 이거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예요. 절세는 하되 탈세를 하시면 안 돼요. 2천 넣어서 5천 남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거 분기별로 하나만 하면은 세후 2억인데 괜찮잖아요. 그쵸? 우리 막 월급 막 500만 원에 영어까지 팔잖아요. 한 달 내내 막 직장 다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한 달 전 얘기라고요. 이때 어디 계셨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이게 제가 무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자서한 내용,
사건 번호까지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희망을 가지고 꼭 낙찰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완전 일반 매물, 완전. 심지어는 배당받는 임차인이었어요. 심지어는. 낙찰가를 저렇게 싸게 쓴 거는 적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네, 대형 평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50평대 보여드리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20, 30평대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안전한 거? 그거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거 그냥 그 시장에 맡겨놔요. 저는 사실 지금도 50평대 이하는 잘 안 해요. 갖고 있는 다 대형이고, 그 대신 이제 잘 보셔야죠. 뭐 역에 가깝다든지 엑시트는 확실히 돼야 되고, 뭐 아주 대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전세가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산에 있는 건데 감정가가 1억 5천이에요 15평이면 빌라들은 원래 입찰을 잘 안 하지만 틈새가 있습니다. 빌라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런 정도는 하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1억 5천인데 전세금이 1억 3천이래요. 전세만 놔도. 얼마에 낙찰 받을까요? 그러면 1억 5백에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럼 1억 5백에 낙찰 받아서 취득세 뭐 이것저것 다 해도 110만 원 하고 뭐 하면 아무튼 1억 1천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1억 3천에 전세 놓으면 나 얼마 생겨요? 2천만 원 생기네. 내가 투자금이 없다면 이런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언젠데요? 2달도 안 됐어요. 지금 최신 갖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잔금 낸 지 얼마 안 된 거라고요. 이런 거 5개 하면 얼마 생겨요? 1억.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경매 못 한다는 말은 거짓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보세요. 아파트 공장을 좋아하는데 그냥 최근에 낙찰된 거 다 보시면 요즘 그 1000에 80 정도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나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무실이에요. 1억 2,500에 신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수예요. 이게 막 8명씩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유찰 자꾸 기다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물건이 없다 그러죠. 남들은 다 신건에 받는데. 그래서 요 정도 112% 정도 낙찰을 받는데, 이게 그대로 하면은 취득세 세금 대서 1억 4,900 정도 들어가고, 대출이 1억 1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000에 80 받거든요. 80에서 대출이자 빼면 한 달에 43만 원 남아요. 실투자금 한 2,900 들어갑니다. 2,900 넣어서 43만 원이면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수익률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17 정도 나오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낙찰 받은 거. 지금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피스텔 여의도 좋죠. 여의도에 조그만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나 여의도에 부동산 있는 사람이야, 부동산 있는 남자 여자야, 그럼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63빌딩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건물은 오래돼도 괜찮아요. 리모델링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계속 리모델링 해주기 때문에 조금 높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했던 건데 폐차를 했어요. 1억 9,600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고, 비교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까 거는 지식산업센터였고 이거는 여의도 오피스인데 불과 한 달 전에 낙찰 받은 거예요, 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낙찰가가 다르죠. 그런데 월세 1000에 80은 똑같아요. 근데 금액이 낙찰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다르겠지. 얘는 높은 가격이니까 수익률이 4.6%밖에 안 나오고, 똑같은 월세 이렇게 받으니까 6.4%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등기 찍히는 게 다르잖아요. 서울특별시 여의도동으로 들어가고 인천광역시로 들어가잖아. 그쵸? 지역별로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좀 더 안전한 걸 원하는 사람은 이걸 할 거고, 좀 더 공격적이고 수익률 원하는 사람은 이걸 하겠지. 같은 월세를 봤을 때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최근 거기 때문에 제가 현재 낙찰된 걸 기준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 건물을 실투자금 5천 이하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3천만 원도 안 주면 샀고요. 경매는 지금도 기회가 늘 있어요. 기회가 찾으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좀 좋아합니다. 몇 년 전 투자 사례 가지고 울거먹는 분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 직접 현장에서 사례를 보셨듯이 뭐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낙찰받은 것들, 얼마 되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왕초보, 경매 기초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